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영남대학교 병원에서도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보통 호흡기 질환 위주로 많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가 폐렴인데요. 폐렴이라 하면 모두들 잘 아는 질환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르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도 이렇게 보면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 너무 이렇게 겁을 내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제목을 했는지는 조금 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폐렴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폐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폐는 이렇게 양측 가슴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안에 이렇게 폐가 있고요. 폐가 하는 일이 뭘까요? 네,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어서 우리 공기 안에 있는 이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달하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이 산소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잘 전달하는 것이 폐의 가장 중요한 역할, 호흡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기 안에는 산소가 21%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산소가 1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우리 모두는 이제 산소 부족으로 다들 이제 살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높다, 20%가 아니고 40%다 하면 이제 불바다가 됩니다. 불이 잘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는 아주 우리가 딱 살 만큼의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호흡기 질환이 생겨서 폐가 안 좋아진 분들은 똑같은 20%를 들이마시지만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고 이제 숨이 차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호흡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제 산소라는 것은 공기 안에 있고 이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셔서 이제 보통 코로 들이마셔서 기관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 폐에서 교환이 일어나고 나중에 쓰고 남은 노폐물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또 몸에 많이 쌓이면 우리 몸에 또 해롭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잘 배출해내야 됩니다. 배출해내는 것까지가 우리 호흡을 하는, 숨을 쉰다는 거고요. 숨을 쉬는 길이 기도입니다. 공기가 통하는 길. 우리 몸에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을 쉬는 기도, 그리고 하나는 밥을 먹거나 음식을 삼키는 식도, 밥구멍이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는 기도가 있고 뒤쪽에는 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입구에는 후두개라고 하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음식을 삼키거나 이럴 때는 이 덮개가 기도를 싹 막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음식물이 기관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례가 걸려서 기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뭔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기침을 해서 내뱉게 되는데요. 기침을 잘 못하는 분들, 아니면 넘어온지를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숨 쉬는 길인 기도는 크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슴 위쪽은 상기도, 아래쪽은 아랫기도, 하기도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상기도는 이제 코부터 시작해서 부비동, 인두, 후두, 그러니까 코와 목구멍, 그리고 이 우리 상기도와 하기도가 이어지는 후두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비동이라는 말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 조금 가끔씩 있는데요. 우리가 축농증이라 하죠. 축농증. 농이 고이는 게 결국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앞 이마에도 이렇게 부비동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 요 볼 뒤에도 있습니다. 이 부비동이 하는 일은 우선 우리 머리가 다 뼈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굉장히 무겁겠죠. 우리가 막 공부하는 중에도 머리도 못 들고 살 수가 없는데 이 부비동 안에는 이제 비어져 있습니다.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볍게 해서 우리가 살기 편하게 해주고, 또한 이 부비동에 있는 요 안에 공간에서 점액을 조금씩 만들어줘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도 쉽게 들이마실 수가 있고 좀 부드럽게 숨을 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기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 안에 농이 고이고 코가 막히고 하는 이제 축농증, 부비동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성 상기도 감염, 이제 위쪽 기도에 생기는 감염을 크게 이제 감기는 다들 잘 아시죠? 콧물 나고 목 아픈. 그래서 코하고 코 뒤에 바로 있는 목에 주로 생깁니다. 그리고 편도염, 그리고 인두염. 이제 주로 조금 아래쪽 목에
그래서 인두염이 생기게 되면 목이 많이 아프죠. 감기가 걸렸을 때 뭐 재채기도 나고 콧물이 많이 날 때도 있고 가끔씩은 목만 아플 때도 있다 그죠? 그때는 이제 인두염만 오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음 후두염. 나는 콧물도 많이 안 나는데 목만 자꾸 쉰다. 감기만 걸리면 목만 잘 쉰다 하면 이제 후두염을 많이 오시는 분. 그리고 후두염이 또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숨쉬기도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비동염, 축농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기도, 하기도, 이제 보통 이 상기도, 위쪽 기도는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보고요. 저는 요 하기도, 아래쪽 가슴 안에 있는 기도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기도는 기관, 그리고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이렇게 나눕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기관과 기관지? 기관지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요 목 뒤에 이렇게 만져지죠, 바로 뒤에. 요 목 뒤에 만져지는 요 부분이 이제 후두와 기관이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간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리 요 이제 가슴뼈 뒤쪽에서 이렇게 나뉩니다. 보통 흉추에서 가슴뼈에서 한 4번째 정도에서 이렇게 좌우로 나누는데요. 좌측 기관지, 우측 기관지 이렇게 나뉘고, 이 기관지는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좌측 기관지에서도 좌측, 위측 기관지, 아래쪽, 오른쪽도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지고 또 계속해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나눠져서 아주 얇게 보통 한 1mm 이하로 직경이 나눠지게 되면 이제 세기관지, 가는 기관지다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계속 나눠져서 24번 정도 나눠지게 되면 이 폐포라고 됩니다. 이 폐포에서 사실상 공기가 있는 산소가 우리 몸으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폐의 역할이라고 하는 산소 교환은 이 폐포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폐포 전에 있는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는 이제 공기를 이동시키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기관, 양측 기관지 더 나눠져서 세기관지, 폐포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나무를 거꾸로 세운 모양을 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무는 뿌리에서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이것이 줄기로 이어지고 줄기들이 계속 나누어져서 마지막에 잎이 달리죠. 이 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가 해당되는 것이 여기 기도, 기관지, 세기관지라 생각하시면 되고, 잎을 폐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는 공기가 다니는 길이고, 폐포는 최종적으로 산소를 몸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상기도 감염의 종류를 말씀했고, 이번에 하기도 감염을 보면 크게 기관지에 생기는 기관지염, 공기가 다니는 길에 생기는 염증이겠죠. 그리고 요 잎에 생기는 폐렴이 있겠습니다. 기관지염과 폐렴은 증상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도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숨이 찰 수가 있고, 폐렴이 생겨도 기침 나고 가래 나고 숨 찰 수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이 대부분 비슷하고 우리가 가슴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과연 그러면 뭔가라고 이제 보게 되면 폐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긁히면 팔에 상처가 생기죠. 그렇게 상처에 빨개지고 염증이 이제 생기는 거고, 똑같이 폐에도 뭔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폐에 상처가 생기는 걸 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어떠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와 폐렴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감기는 이제 상기도, 코와 목에 주로 생기는 게 감기가 되겠고, 폐렴은 우리 가슴 안에 있는 폐포에 생기는 염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주로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폐렴에 걸리게 되면 기침, 가래가 많이 나고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하지만 폐렴의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사실 조금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이제 외래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기를 내가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폐렴이 생겼다. 그리고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감기가 보통 우리가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면
이 폐렴이 올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기를 내가 치료를 잘 안 하고 감기약을 안 먹었다고 해서 폐렴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감기 이후에 특히나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감기 이후에 폐렴이 잘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약을 보통 우리가 기침 나면 기침약, 가래 나면 가래약, 그 약을 안 먹었다고 해서 폐렴이 더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려서 빨리 병원에 안 갔다고 후회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폐렴의 발생 빈도를 보면 감기는 보통 1년 동안에 생기는 감기 환자 수가 1670만 명입니다. 저희 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죠. 그러면 한 3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 번씩 감기를 걸린다. 원래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작년에 감기 혹시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있나요?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감기는 이제 손 잘 씻고 이렇게 해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폐렴의 환자 수는 감기 환자 수의 한 5% 정도 됩니다. 적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진료비를 보게 되면 감기 환자의 진료비는 이제 1조 정도 되는데요. 폐렴 진료비는 8,500억 정도. 20배나 적은데도 치료비는 비슷하죠. 그만큼 폐렴은 중증의 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들 외치더라고요. 사망 1위 뭡니까? 암이죠. 2위는? 예, 3위가 네,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전체 사망의 42%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에서 이제 폐렴이 암보다 무섭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암은 온갖 종류의 암을 다 합친 겁니다. 위장, 대장, 유방암, 간암, 폐암, 뭐 갑상선암, 전립선암 모든 암을 다 합친 온몸의 암을 다 합친 암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합치지 않고 각각의 암, 위암, 대장암, 폐암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게 되면 폐렴이 훨씬 더 순위가 올라가겠죠. 그런 의미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폐렴 외에도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도 사망이 4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직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폐렴이 무서운 거는 암 사망률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폐렴의 사망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폐렴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폐렴의 사망 원인을 성별로 보면 예전에는 남성분들에게 더 많이 생겼어요. 남자분들이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드시고 마시고 하니까 남성분들에게 더 많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남녀 모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와 23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13년도는 폐렴이 6위 정도였는데 23년도는 3위까지 올라왔고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폐렴으로 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폐렴이 갈수록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폐렴은 연세가 드신 분들 70세 이상 그리고 80세 이상 고령의 환자분들에게서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급속도로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 하면 몇 세부터가 노인일까요? 65세죠, 그죠? 그래서 70세인 분이 이제 외래에 와서 어르신 할아버지 하면 막 요즘 막 근데 하네요. 내가 왜 할아버지냐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기준은 65세입니다. 옛날 기준이라서 그렇고요.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9%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0% 거의 7배 이상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70대 환자의 비율이 8.4%고 80대 환자의 비율이 4.8%인데요. 굉장히 많죠. 70세 이상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3%. 7명, 8명 중에 한 분이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폐렴으로 인한 위험도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고 여러분들 모두 이 폐렴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폐렴은 왜 생깁니까? 감염이라 했죠. 그래서 이 감염은 세균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 곰팡이에 의해서도 감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고요. 특히 예전에는 폐렴이 거의 다 세균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균은 세균을 키우는 배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쉽고요. 근데 바이러스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폐렴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이 코비드 19를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검사 기법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바이러스 검사 방법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폐렴하면 다 이 세균, 박테리아에서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 폐렴도 많습니다. 세균성 폐렴에서 흔한 균은 폐렴구균, 포도상구균, 그리고 농농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은 폐렴구균이라고 하는 균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농농균이라고 하는 균은 아주 무서운 균입니다. 바이러스 폐렴에서는 라이노바이러스, 보통 감기를 유발하고 폐렴은 잘 유발하지 않는 바이러스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독감입니다. 그래서 감기와 독감을 또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감기는 여러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 생길 수 있는 코와 목의 염증인 반면에 우리가 독감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감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기를 유발하는 이 라이노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고 독하기 때문에 감기보다 독감에 걸렸을 때 열도 더 많이 나고 몸살 기운도 더 심하고 그리고 폐렴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비드 19가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고요. 그 중에서 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코비드 19, 요 세 개의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요 세 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리고 코비드 19에 대한 예방 접종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2년 전쯤에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 없는데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이제 국내에도 이 바이러스 백신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세가 드시고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의 백신도 꼭 접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염이 그러면 왜 생길까? 가장 흔한 원인은 입과 코에 있는 세균이 내 폐로 넘어가서 생깁니다. 그러면 모두들 다들 세균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폐렴이 생기고 누구는 폐렴이 안 생긴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면역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자고 있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먹거나 이랬을 때 입안에 있는 이 세균이 사례가 걸려서 넘어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정상적으로 건강하신 분이고 인지가 잘 되신 분은 세균이 우리 기도, 숨구멍으로 넘어오더라도 기침을 해서 균을 내보냅니다. 1차 방어가 있고요. 근데 1차 방어를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게 폐 안으로 균이 들어오겠죠. 근데 2차 방어가 이제 면역입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몸이 이 세균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폐렴이 안 생기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제 폐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 몸 안에 있는 세균이 기도로 넘어와서 생기는 폐렴의 발생은 주로 세균에 의해서 생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된 분들이 한테 전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된 분들이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나오는 침,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붙어서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우리나라 이제 식습관 중에 어떻게 보면 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이 음식을 공유하는 이 습관이 굉장히 사실은 안 좋죠. 같이 된장찌개를 퍼먹고 김치찌개를 퍼먹고 하면서 이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균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균은 사실 이 정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음식을 좀 덜어 먹고, 그리고 뭔가 내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이런 침이 안 튀게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감염이 되지 않은 분들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지만 사실은 감염되신 분들이 마스크를 써서 요 균을 안 주게끔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말이라고 합니다. 이 비말 전파가 가장 흔한 전파고요. 근데 가까이 있지 않아도 대화를 하지 않아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이제 접촉 전파인데요. 내가 이제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끼더라도 아무도 없을 때는 마스크를 안 낄 수 있잖아요. 혼자 마스크를 안 끼고 기침을 할 때 이제 습관처럼 입을 막고 기침을 하고 내 손에 그대로 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악수를 하면서 균을 나눠주는 거죠. 요렇게 해서 전파를 하는 방법이 접촉 전파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전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안 잡더라도 내가 내 손에 묻은 이 균이 다른 방법, 이제 내가 문을 연다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만진다거나 버스에 타서 손잡이를 잡는다고 하면 여기에 또 균을 묻힐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균은 짧게는 3, 4시간, 길게는 12시간까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하는 이제 접촉 전파를 비간접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손 씻기를 중요시하고 마스크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전파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침이 튀길 수 있죠. 얘기하면서 누가 침 튀기는 거 볼 수 있죠. 식사를 하다가도 음식이 튀기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튀긴 이 침이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떨어져서 대화를 하면 안전할까요? 예, 보통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이 침들은 한 1, 2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침을 했다.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요? 예, 6에서 8m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제가 이만큼 띄어서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강의를 해도 사실 나중에 저랑 손을 잡거나 제가 썼던 마스크만 안 잡으시면 제가 지금 감염이 있더라도 감염될 수가 없는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제가 여기다 기침을 해버렸다 하면 이제 다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기침을 하면서 아주 작게 생기는 이런 미세 입자들은 공기에도 조금 한참 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파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결핵 같은 경우, 결핵은 전파 자체가 공기 전파입니다. 환자분이 내뱉는 기침에서 나오는 그 결핵균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공중에 붕붕붕 떠다닙니다. 그래서 결핵은 내가 언제 어떻게 걸린지도 모르게 감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 혈행성 전파, 피를 통해서 전파되는 건데요. 폐렴이 아니더라도 여러 장기 감염이 생길 수 있죠. 간에 농양이 생길 수가 있고, 콩팥에 염증, 시두신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장염이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염증들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거기에 생겼던 균들이 피를 타고 폐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이나 구토물을 대량으로 흡인,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토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토하더라도 넘어가게 되면 바로 기침해서 내뱉는데, 술에 취해버리면 그런 기침 인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들이 폐로 넘어와서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폐렴에 잘 걸릴까요? 우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 여기는 이제 책에는 65세라 있지만 실상 보면 70세 이상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흡연자, 담배를 피게 되면 뭔가 나쁜 걸 들어왔을 때 하는 기침 반사가 떨어집니다. 나쁜 게 들어와도 이게 담배 연기인지 뭔지 모르고 김치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지 섬모 운동 자체가 담배 연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 섬모의 역할이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움직여서. 근데 담배를 피게 되면 섬모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폐렴에 잘 걸릴 수가 있고, 또한 만성질환은 폐에 생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뿐만 아니라 당뇨나 심부전 환자들 모두 다, 그리고 간부전 환자들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만성질환이 있다고 하면 폐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예방을 할 수 있는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영양결핍, 이제 영양이 떨어져 있으면 몸이 이제 면역이 결국 떨어지겠죠. 그래서 잘 못 드시고 영양이 안 좋으신 분들이 폐렴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 최근에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장기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폐렴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집단 거주,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 유아들도 그렇고 이제 어린이집을 가고
어르신들도 어르신 한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위험합니다. 한 10명 이상 이제 모이면 그때부터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이렇게 모여서 생기는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결국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답이고요. 그리고 가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러스 감염 후에 폐렴이 잘 옵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리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폐렴이 걸릴 만한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감기 이후에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증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뇌경색을 앓았거나 의식장애, 알코올 중독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침이 잘 못하면 폐렴이 잘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폐렴의 증상은 기침 나고 가래가 나는 거. 어떤 분들은 기침 가래가 하나도 없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가장 많은 증상은 기침 나고 가래 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거죠. 38도 이상의 열이 나고 몸이 춥고, 열이 안 나고 가끔씩 나는 춥기만 춥다는 분도 있는데요. 이 추운 것도 결국 이제 감염에 의한 하나의 징후이기 때문에 열 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폐렴이 더 심해지게 되면 숨이 찹니다. 폐렴의 범위가 늘어나거나 하면. 그리고 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숨차고 피나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일반적인 기침, 가래가 있더라도 뭐 크게 내가 숨차지 않고 하시면 보통 그냥 감기일 수가 있지만 이 숨이 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렴이 생기는 범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슴에 뼈나 근육이 아플 때는 움직이면 아파요. 몸을 이렇게 뭐 뒤집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아픈데, 폐렴이 생겼을 때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을 때 딱 결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아프기 때문에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이렇게 통증이 있고 기침 가래가 난다 하면 폐렴을 꼭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욕 부진, 피로감, 연세가 드신 분들, 특히나 80세가 넘는 분들은, 평소에도 좀 기력이 없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증상이 하나도 없이 그냥 조금 더 기력이 세지셔서 보면 나중에 폐렴이 심하게 오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나이가 많고 평소에도 좀 힘이 없어, 뭐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드니까 자꾸 힘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폐렴이 굉장히 진행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컨디션이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전하고 입원하고 확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컨디션이 갑자기 좀 못하다 싶으면 꼭 폐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증상이 점점 심해질 때, 일반적으로 감기 다들 걸려보셨으니까 잘 알죠? 며칠째가 제일 힘듭니까? 감기 걸리면 5일째, 또 4일. 보통 첫째 날, 둘째 날이 좀 힘들고 셋째 날부터 조금 좋아지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예,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감기라 이제 하면 이제 첫날에 이제 많이 열도 나고 하고, 열이 보통 한 3일째부터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5일째를 했던 거는 보통 이런 열은 떨어지지만 기침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침이 힘들기 때문에 5일째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감기도 이제 저희 의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열이 이제 언제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감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열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기침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다른 증상들, 열도 좋아지고 밥도 잘 먹고 하는데 기침만 좀 오래 간다 하면 그래도 이 증상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3일째, 4일째 됐는데 계속 38도 이상 열이 계속 난다 하면 이때는 이제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이 3일째도 계속 난다 하면 꼭 병원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숨이 찰 때, 그냥 집에서 밥하고 빨리 하는데도 숨이 차다 하면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이 아플 때, 그리고 감기와 이런 독감이 걸렸을 때 한 3, 4일 정도 되면 대개는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입맛도 돌고 열도 떨어지는데, 갑자기 한 5일, 6일째 아니면 일주일 후에 다시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운이 더 없어진다, 이럴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감기 이후에 폐렴이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아지다가 나빠지면 꼭 병원에 가 보셔야 됩니다. 꼭 감기 이후에 폐렴이 아니더라도 감기 이후에 축농증이 와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다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해서 어떠한 병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있다 하면 기침과 감기가 3일 정도 되면 꼭 병원에 가셔서 폐렴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면역이 좋고 건강하신 분들은 증상도 확 느껴져요. 폐렴이 걸렸으면 기침 가래나고 열도 나고 아 내가 뭔가 몸에 이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병을 많이 키워서 엄청 나빠져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러하게 이런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만성적으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증상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폐렴이 의심된다고 하면 빨리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렴의 진단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가장 중요한데 증상이 조금 애매하다 했다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새로 발생한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지 폐렴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엑스레이는 우리 폐와 반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왼쪽 편에 보이는 요 폐가 오른쪽 폐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폐가 왼쪽 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엑스레이에서 보면 왼쪽과 오른쪽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왼쪽과 좀 다르죠. 하얗게 보이죠, 뭔가. 요게 이제 폐렴이 생긴 거고요. 여기 요렇게 이제 기관이 내려오고 요렇게 양측 기관지로 나눠지고 있는 사진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가운데 요렇게 보이는 것은 폐렴이 생긴 게 아니고 심장입니다. 심장이 요렇게 가운데 있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렇게 하얗게 있는 것은 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폐렴이 있다고 하면 여기를 안 보고 요 심장과 간과 배를 많이 보는데요. 요렇게 보면 요 위쪽이 폐고 요 아래쪽이 복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커서가 안 나오는가요? 요렇게 하면 제 화면에는 또 안 나오네요. 그렇구나. 예,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이저가 잠시만요. 예, 요렇게 보시면 요쪽에 보이는 폐가 사실 오른쪽 폐고요. 요쪽에 보이는 폐가 왼쪽 폐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요렇게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이는 요게 심장입니다. 심장. 예, 심장이 우리가 왼쪽에 있다는 것은 심장이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다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요쪽 폐, 왼쪽에 보이는 오른쪽 폐는 정상입니다. 여기는 정상이고 여기 보면 약간 심장 옆으로 해서 하얗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폐는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보통은 까맣게 나와야 돼요. 공기는 엑스레이 찍으면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폐렴이 생겼는 거고, 요렇게 경계가 보면 요 경계 보이시죠? 요렇게 보면 요 위쪽이 이제 폐가 되고 요 아래쪽이 배가 됩니다. 여기는 간이고요. 이제 요쪽에 보이는 요 공기는 위장에 있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같이 봅시다 하면서 보여드리면 자꾸 이쪽을 봐요. 이쪽을 안 보시고,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 까맣지 않은 요 부분이 이상이 있겠구나 정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보면 딱 표가 이렇게 나죠, 그죠? 네, 그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염증이 있으면 이제 폐렴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기침도 많이 나고 가래도 많고 열도 나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다 하면 이때는 이제 폐렴이 아니고 기관지염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폐렴이 아주 초기거나 폐렴이 심장 뒤에 생긴다거나
아니면 간, 여기가 간인데요. 간 뒤에 생기는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복해서 찍어보든가 아니면 CT를 한번 찍어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폐포에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안이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폐렴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염증이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기관지는 요 안에 요게 기관지잖아요. 기관지 안에 생기는 염증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관지염은 사실 엑스레이로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CT 사진인데요. 병원에 갔는데 폐렴이라고 하면서 CT를 찍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폐렴이 많이 의심되지만 엑스레이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도 CT를 찍을 수 있고요. 아니면 폐렴의 양상이 조금 애매한 경우, 이제 폐렴과 폐결핵, 폐암, 그리고 요즘은 이 사이질 폐질환이라고 하는 폐섬유화증이 포함된 그런 여러 폐질환이 있는데요. CT를 찍게 되면 그런 질환들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요 사진만 딱 보면 대부분은 의사들에게 이 CT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의 병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폐렴이라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한테 한 달 동안 폐렴 치료를 했는데 엑스레이가 좋아지지 않는다 해서 저한테 오신 분이고, 이렇게 CT를 새로 찍어보고 봤더니 한 달 전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 폐렴은 치료를 하게 되면 한 달쯤 되면 대부분 폐렴이 좋아져요. 사진을 찍게 되면. 근데 이렇게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달이 지나도 CT가 안 좋아서 조직 검사를 했고 폐암으로 진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폐암이라 생각하면 동그란 이제 혹처럼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폐렴처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사가 폐렴 치료를 하고 나서 CT를 찍자고 하더라도 왜 CT를 왜 찍어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CT까지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폐렴의 치료를 할 때 어디서 할지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외래를 방문하죠. 정말 심해서 응급실을 가지 않는 이상, 응급실을 왔으면 물론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외래를 왔을 때 이 외래에서 약물을 드리고 치료를 할지 아니면 입원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떨어질 때, 뭔가 자꾸 혼자서 존다.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조시는 분들 말고, 이제 폐렴 걸렸을 때 좀 이제 자꾸 떨어지고 주무시고 힘이 없어지는 경우, 그리고 숨이 찰 때, 보통 우리가 1분에 숨을 몇 회 정도 쉴까요? 예? 60번. 심장이 보통 60번 뛰죠. 숨을 쉬는 것은 보통 12번에서 15번 쉽니다. 그래서 한 4초에 5초에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쉬는 건데요. 요 호흡수가 20회 이상, 3초에 한 번이거든요. 3초에 한 번 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3초에 한 번 이상 쉴 때, 그리고 혈압이 낮을 때, 요즘은 혈압을 많이 재보실 수 있죠. 혈압을 재는데 이 수축기 혈압이 90, 이항기 혈압이 60. 수축기, 우리가 혈압 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죠? 앞에 게 수축입니다. 뒤에 게 이항기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앞에 게 90이거나 뒤에 게 60이라고 하면 혈압이 낮는 경우. 그리고 이제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 요거는 이제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얼마를 기준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질환, 간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요런 것들 중에 이제 2가지 정도 이상이 있다 하면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요. 폐렴의 치료는 감기 치료하고 우선 유사하겠죠. 충분히 쉬셔야 된다. 하던 일을 조금 멈추고 충분히 쉬고 수분도 많이 섭취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침, 가래, 발열 나고 열 나고 몸살 기운이 있는 이 증상에 대해서 약을 좀 드시고요. 우리가 감기약이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 이제 감기의 원인이 뭐라 했죠? 바이러스다 그죠?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지금 없어요.
우리가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는 이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잡는 바이러스 약이 있는데 감기를 자주 유발하는 이 라이노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드신다고 해서 내 감기 바이러스가 죽는 것이 아니고 감기가 걸려서 나오는 기침, 재채기, 목 아픈 이 증상들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지 않다고 하면 그런 약들을 생략하셔도 감기가 낫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폐렴 또한 같습니다. 기침 가래가 있다고 많이 심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도 못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약을 드시고 증상을 조절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증상 조절약을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폐렴이 주로 이제 세균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바이러스에서 생기게 되면 항생제 치료는 안 합니다.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라고 하는 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항생제 치료는 세균성 폐렴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원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나 며칠 동안 입원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항생제 치료는 7일 정도 합니다. 좀 경증이 경할 때는 5일 정도 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10일까지 하기도 하는데 평균 한 7일 정도. 보통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주사를 많이 쓰고 외래 치료할 때는 먹는 약을 써야 되겠죠. 이제 먹는 약은 조금 주사보다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게 내가 먹어서 흡수를 시켜서 위장에서 흡수가 되고 이게 간을 통해서 또다시 대사가 조절이 되고 이걸 혈액을 타서 폐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입으로 약을 먹어더라도 잘 흡수가 안 되고 폐로 잘 안 가겠죠. 다만 주사로 맞게 되면 바로 혈관으로 주사를 놓기 때문에 이 약이 잘 갑니다. 혈류를 타고 폐로 잘 가기 때문에 심하신 분들은 입원해서 주사 치료를 받는 거고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먹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 3에서 5일 후에 이제 열이 떨어지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혈압도 호흡수도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떨어지고 입맛이 돌아오면 이제 저희 의사들은 이제 이분이 폐렴이 나아지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침이 안 좋아진다고 내 폐렴이 나빠진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렴이 사실적으로 좋아지는 지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 떨어지고 혈압이 괜찮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잘 드시면 좋아지는 건데 이 기침은 아주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폐렴이 오더라도 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상기도에 염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폐렴과 기침에 좋아지는 것은 좀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열도 떨어지고 몸도 좋아지는데 기침을 자꾸 해서 내 폐가 또 나빠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폐렴의 합병증이 무섭죠. 이제 여기 제가 적은 합병증은 폐에 생기는 합병증만 적었는데 요 합병증 말고도 폐렴 이후에 이제 뇌수막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폐에 생기는 이 합병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흉수가 이제 첫 번째인데요. 우리 폐에는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 폐에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슴뼈 바로 안쪽으로 해서 가슴뼈 안쪽으로 해도 또 막이 하나 있어요. 막이 두 장 있죠. 원래 같으면 요 막 사이에는 아주 소량의 물이 있어요. 한 5cc 정도입니다. 우리 가슴 요 크기를 생각했을 때 5cc 정도라고 하면 아주 작겠죠. 그래서 CT를 찍어도 안 보입니다. 사실상 폐가 가슴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폐에 폐렴이 생기게 되면 폐렴이 생긴 그 부위 쪽으로 해서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혈관들에서 물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요 두 개의 막 사이, 원래는 두 개의 막이 딱 붙어 있는데 그 두 개의 막 사이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흉수가 됩니다. 가슴 삼출액이라고 하는데요. 요 흉수가 생기더라도 일반적인 폐렴이 있고 폐에 흉수가 생기더라도 대부분 폐렴을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흉수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요 흉수 안에 세균이 감염이 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렴이 다 나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끔하고 열이 나고 아프다 해서 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흉이라고도 하고 가슴 고름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균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제 이분은 이제 저한테 2주 전에 폐렴 치료를 다 끝냈는데 뭔가 몸이 안 좋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외래에 왔어요. 자, 아까 저희가 가슴 엑스레이 공부했죠. 여기가 오른쪽 폐고 여기가 왼쪽 폐입니다. 지금 어느 쪽 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왼쪽 편, 오른쪽 폐다, 그죠? 예,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 편에 보이는 왼쪽 폐는 깨끗한데 까맣죠? 여기 보면 뭔가 허옇다, 그죠? 그래서 CT를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폐렴이 있고 단순 흉수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고이질 않고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고입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따라 놓은 것처럼 그렇게 물이 찰랑찰랑하게 생기는데,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안에 고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슴 고름집 이라고 부르게 되고, 주사기를 빼면 이렇게 누런 고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름집이 생겼을 때는 간을 넣어야 돼요. 폐렴은 저희가 항생제를 먹거나 주사 항생제를 쓰면 폐 쪽으로는 피가 잘 가기 때문에 약발이 잘 듣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흉막 안에 생기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생긴 고름은 약만으로는 치료가 힘들고, 요 흉간, 가슴에 이렇게 간 꽂고 있는 거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간을 꼽아서 이 고름을 빼줘야 되겠고, 간을 꼽았는데도 요 고름이 안 빠지고 계속 열이 나고 가슴이 아프다 하면 결국 수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에 생기는 합병증 중에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이 가슴 고름집이 되겠습니다. 폐혈증이 또 있는데요. 폐혈증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 선장님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고 한데, 폐혈증은 이 세균이 우리 몸에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장기에 전신적으로 염증을 만드는 걸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폐렴이 생기더라도 보통은 폐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염증이 폐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은 아프긴 하지만 다른 장기는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이 폐 염증이 많이 심해지면 이 염증이 이 균이 이 피를 타고 온 전신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폐혈증이고, 균이 돌아다니면서 간도 나쁘게 하고 심장도 나쁘게 하면 이제 폐혈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폐혈증은 폐렴뿐만 아니라 요로감염이나 간에 생기는 간 농량, 대장염, 장염 등도 다 모두 폐혈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폐혈증에 가장 잘 일으키는 것이 폐렴이겠죠. 예, 1입니다. 그 폐혈증의 한 40%가 폐렴 때문에 생깁니다. 그만큼 폐혈증, 그리고 폐혈증이 심해지면 폐혈증 쇼크가 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중환자실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폐렴 때문에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폐렴을 예방을 잘 해야 되겠죠. 걸려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폐렴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금연. 네. 우리나라 지금 금연 흡연율이 얼마쯤 될까요? 예. 예. 많이 줄었죠, 그죠? 예전에 이제 1905, 60년대 중에는 반 이상 피다가 지금은 한 15%. 남성분들은 아직도 많이 피워서 한 30% 정도. 그래서 금연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손 씻기. 결국은 손을 타고 전파가 됩니다. 기침을 해서 그때 나오는 균이 남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무심결에 만진 이런 문 손잡이, 버스 손잡이, 여러 가지 이런 데다가 균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꼭 외출하고 나서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손에 있는 이제 균이 어떻게 이제 되죠? 내가 결국 얼굴을 만지고 그 이제 균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되기 때문에 구강 청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을 위해서 충분히 수면하고 이제 잘 드시고, 특히 가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를 하게 되면 뭔가 나쁜 게 들어왔을 때 기침을 하는 이 반사가 떨어집니다. 나쁜 게 들어와도 나쁜지 모르고 허허 좋네 하고 그냥 있다가 폐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가음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그리고 미세먼지와 항사가 심한 날은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야 됩니다. 이런 미세먼지와 항사가 기관지 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천식과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기관지 병도 유발할 수가 있고, 이런 미세먼지가 폐렴을 잘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외출에는 꼭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고, 일기예보를 보시고 미세먼지가 심하다 하시면 웬만하면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손 씻기는 보면 우리가 보통 손 씻으려면 손바닥만 이렇게 문지르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손등도 씻고 깍지를 껴서 씻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잡고 씻고 양쪽 씻고 이렇게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한 1분 40초 동안 씻으라고 하는데요. 손을 열심히 씻고, 또 손 씻고 나면 건조하니까 핸드크림도 많이 바르시고요. 저희 폐렴 백신 들어보셨죠? 네. 이제 저한테 이제 폐렴 환자분들이 오시면 폐렴입니다 하면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괜히 감기 때문에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 다음 분이 이제 나 예방 접종 맞았는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폐렴 백신은 모든 폐렴을 예방하는 게 아니고 폐렴을 유발하는 세균 중에 하나인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 포도상구균, 녹농균 이런 거에 대한 폐렴을 예방하지는 못해요. 전체 폐렴의 작게는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폐렴구균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이유로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얘가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유발하는 원인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꼭 맞아야 되겠죠. 가장 흔한 균이고요. 이 균에 감염이 되면 폐렴뿐만 아니라 부비동염, 중이염도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혈청형이 있어요. 혈청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과도 보면 뭐 빨간 사과, 조금 덜 빨간 사과, 노란 사과가 있고 조금 단 게 있고 조금 신 게 있고 하듯이 이 폐렴 구균도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거의 한 90가지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크게 다당질과 단백 접합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당질 백신, 단백 접합 백신이 있고, 그보다는 우리가 이 숫자에 먼저 눈이 가죠. 백신할 때 23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13가라고 있습니다. 프리베나 13가 아니면 뭐 이런 23가라고 있는데, 요 23이 혈청형의 종류입니다. 23가라고 하면 23가지의 혈청형을 커버하는, 이제 예방하는 거고, 13가라고 하면 13개를 이제 예방하는 백신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기 있는 23가보다는 여기 있는 13가가 조금 더 흔한 원인의 13가를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23가 23종보다 여기 13종이 전체 폐렴 규균으로 인한 폐렴의 더 이제 분율이 더 높은 거죠. 개수는 자기가 더 많아도 작은 애가 더 많이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다당질 백신과 단백 결합 백신을 비교했을 때, 이 단백 결합 백신과 다당질 백신은 항체, 결국 균이 들어왔을 때 균과 맞서 싸우는 게 항체인데요. 이제 항체를 미리 백신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폐렴구균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준비되어 있죠. 바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13가 백신은 면역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균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항체를 더 만들어줍니다. 이미 백신을 통해서 항체가 있고 또 부족한 항체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요 13가 단백 결합 백신은 좀 더 빠르게 이제 항체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네, 맞습니다. 예. 근데 23가도 이 중증 감염, 이제 뇌수막염을 유발한다거나 치명적인 폐렴을 위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3가를 맞으면 좋겠고, 지금 15가도 나와 있거든요. 15가를 맞으면 좋겠지만 나라에서는 왜 23가를 예방하냐? 결국 돈입니다. 비싸요. 요 23가보다는 13가, 15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에 가시면 한 13만 원, 15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맞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부자가 되면 요걸 맞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65세 이상 성인,
이제 무료 접종을 해주는 이제 나이가 65세 이상이죠. 그래서 65세 이상 성인에게서는 폐렴도 잘 생기지만 폐렴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꼭 예방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65세가 아니더라도 만성 질환이 있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은 19에서 64세라도 이 예방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에서는 다 예방 접종을 하면 좋겠고요. 이제 내가 여건이 된다고 하면 13가 또는 15가를 먼저 맞고 1년 후에 나라에서 주는 무료 접종을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65세가 지났는데 아직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안 하셨다고 하면 이제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 가셔서 요걸 맞고 1년 후에 무료 접종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질문은 이제 모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국내에는 보급화되어 있지 않지만 20가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안 맞고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접종만 하셔도 충분히 이제 폐렴에 대한 중증 폐렴의 합병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무료 접종이라도 맞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 마지막 예방 접종이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몇 월 달에 맞아야 됩니까? 10월 초. 예, 맞습니다. 독감이 언제 유행을 하죠? 1월 또 2월. 독감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미리 맞아야지 이 몸에 면역, 항체를 생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맞았다고 이제 바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 이 독감균에 대비를 하는 게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꼭 10월 달에 맞으셔야지 이제 11월 달부터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독감이 뭐 어떨 때는 1, 2월 달에 많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11월 달부터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유행하고 나서 그때 맞으시면 별로 효과가 좀 적겠죠. 이 약 맞을 거 10월 달에 꼭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폐렴은 연세가 많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사망 원인, 국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망 원인이고 암이 1위지만 각각 암을 장기별로 분석을 하게 되면 폐렴보다 적다. 그래서 폐렴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고 폐렴은 주로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손 씻기와 구강 청결을 열심히 하고 내 몸이 안 좋거나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의 접촉을 조금 줄여주고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애가 뭔가 감기기운 있다 하면 학교를 안 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감기기운 있다고 하면 아우 이게 또 깨병이야 괜찮아 하고 다 보내죠. 그래서 사실 내 자식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주위의 감염과 그로 인해 생기는 이 사회적인 부담을 생각할 때 뭔가 몸이 안 좋으면 하루 이틀만 쉬면 되거든요. 그때만 딱 쉬고 괜찮으면 다시 보내면 되니까 몸이 안 좋을 때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안 좋을 때는 쉬는 그런 습관을 이제 들이도록 하는 이 사회적 문화가 필요하고 나라에서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폐렴의 진단은 증상, 기침나고 가래나고 열나고 하는 증상이 있고 그리고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렴이 걸렸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을 하거나 심한 경우 입원해서 주사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야 되겠고요. 대부분 치료를 하게 되면 한 3일째 정도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치료를 하고 내가 약을 받아서 복용을 했는데 4일째, 5일째 됐는데 더 열이 많이 난다 하면 다음 외래 예약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병원을 가 보셔야 됩니다. 더 심해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렴의 예방을 위해서 손위생, 기침 예절, 마스크 사용을 꼭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은 꼭 하시고 앞으로 나오는 이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 4월 달에 들어오는데 국내에 그 접종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